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렇게 인사는 밝게 했는데 오늘 처음 다뤄볼 뉴스부터 키워드가 부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요. 바로 시작을 해보죠.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기업 생산이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또 최장 기간의 마이너스 지금 상태이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 교수님, 제조업 부진이 지금 어느 정도고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 부진이 이어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라 그래서 이제 GDP 중에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매년 한 900조 원 정도로 수출하고 한 800조 원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100조씩 흑자가 났던 나라인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적자가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90%가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부속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33%를 차지하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한 15%, 일본이 한 6%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특히 이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부동산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전체 품목 중에 수출하는 품목이 반도체가 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석유화, 철강, 자동차 이런 순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경제가 지금 정상화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이 또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이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가 이제 포린 디렉터 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한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거고 간접 투자는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걸 외국인 간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취업률이 지금 45%밖에 안 됩니다. 예. 반밖에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국내에 공장을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 미국이나 베트남을 공장을 계속 옮기고 있는 거고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니까 이제 옮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결론은 우리나라와 이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제조업 중심 국가인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중국의 침체라든지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 이런 외부적인 요건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내에 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상황과 해서 미국이 이제 현지 공장을 많이 짓게 되고 뭐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채용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채용하고 또 우리나라의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지금 나와 있는 뭐 생산 관련돼서 뭐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채용 같은 경우는 후행 지표로 좀 삼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대기업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뭐 대기업들의 업종에서 채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 신규 채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조업 관련된 취업자 수를 보더라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7개월 연속 감소세예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출산율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택을
그 마련하는 이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목소득 중에서 이 주거비하고 그다음 교육비가 가장 부담스러운 그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이 출산율하고 또 다르게 결혼이라든지 또는 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또 고용의 질하고도 상관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조금 뭐 양질의 일들이 있어야지 본인의 소득도 일정하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소득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교육비도 지출을 하고 또 결혼이나 출산까지도 이어지는데 지금 이런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 후행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 문제점들이 결국 그 생산 특히나 뭐 대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냥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 관련돼서 생산 감소 폭도 보니까 1월에 14.7로 정점을 찍은 뒤에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한 7.7%까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나와 있는 뭐 누계 기준 제조업 대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9.9%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이런 전체적인 생산이 줄었다라는 거는 고용을 하는데 어렵게 되는 거고 그 고용이 어렵다는 거는 새로운 사회초년생들이 채용을 통해서 소득을 늘리고 집을 사거나 교육비를 하거나 그다음에 또 결혼과 출산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대기업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그래도 고용의 질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나라 전체 그 경제나 뭐 생산성 외적으로 보면 그 파생되는 여러 그 분야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된다. 그게 이게 장기화로 이어진다라면 우리나라의 뭐 경제의 그 침체 국면 뭐 이런 것들도 우려를 해보고 만약에 침체 국면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그냥 그 기간이 엿가락처럼 쭉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내수적인 부분이나 뭐 수출이라든지 또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도 조성하는 것도 그냥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제조업이 분야가 많잖아요. 뭐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화학제품 뭐 기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업이 부진한 데에 좀 분야별로 보면 어떤 분야에서 특히 많이 좀 부진한 건가요, 지금? 예,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전체 수출의 한 18% 정도가 석유화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수출 품목 1위와 2위를 항상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또 한국 전체 수출 반도체의 60%가 중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네. 그 반 이상을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비구위안이라든지 헝다그룹이 미국에선 파산을 신청했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이렇게 공장도 잘 안 돌아가고 어렵다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직격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 데이터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는 이런 게 메모리고 비메모리는 전화를 연결할 때 쓰는 게 비메모리입니다. 반도체 전체 중에서 100이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가 70%고 메모리는 30%밖에 안 됩니다. 전체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 시장에서. 예, 세계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시장은 한 80% 거의 독점을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은 한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비중 경쟁력이 좀 더 떨어져서 대만이 오히려 80%까지 올라갔고 우리가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더 떨어졌고 메모리 분야의 강점이 있지만 이 중국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한국은 이 반도체가 이때까지 한국 경제 제조업을 주도하고 먹여 살렸는데 중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공장이 한 70조 원 정도짜리 공장이 35조 원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시안에 전 세계 반도체 가장 큰 공장이 삼성에 있는 시안 공장입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최신형 반도체나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이런 최신 반도체, AI 반도체를 공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1년 유예를 받았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공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산업용이고 경제에만 이용되는 거지
최신형 반도체는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국의 약속도 하고 양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것도 계속 우리가 미국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업그레이드도 하지 말고 네. 또 투자도 하지 마라. 중국을 고립화시키겠다. 지금 현재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까지 따라왔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하게 되니까 이 70%까지 따라오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반도체가 이렇게 업황이 개선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중에 하셨죠.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는 좀 강국인데 비메모리는 아직도 우리가 좀 약한 부분. 그래서 이런 집계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반도체 주요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래요. 지금 성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인데 이 기사 대표님도 보셨잖아요. 네, 저도 보니까 내용들 보면은 한국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의 한 3분의 1 수준. 그다음에 중국에는 한 2분의 1 수준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하고 가장 인접해 있고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가장 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주요 국가 또 인근 지역의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지도를 넓게 펴가지고 본다라면은 뭐 국가별로 보면은 그 미국은 전체 보면 54.5%를 차지해서 압도적인 1위예요. 그리고 뭐 유럽도 11.8%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만도 한 1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 9%, 중국도 6%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3.3%라고 하면은 아시아권에서도 특히나 이런 뭐 반도체 관련된 곳에서 보면은 최하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통계라든지 어떤 점유율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점유율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들 반도체하고 뭐 비메모리 뭐 이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또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너무 한쪽 쏠림 현상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뭐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부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산업도 한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쏠림의 내면을 한번 또 살펴보면 그 쏠림 안에서도 메모리하고 또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긴 한데 메모리에 지금 쏠려 있다. 메모리는 이제 주력해서 하고 있었는데 비메모리는 아직도 좀 약하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한쪽에 그 강점을 가진 그 분야에 뭐 정성을 쏟고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에 나쁘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그 차별이나 또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본다라면은 존재감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그 어떤 사업 자체가 메모리 분야도 중요하고 비메모리 분야도 중요할 테고 그 어떤 산업이라는 것이 항상 사이클이 있고 또 쇠퇴도 하고 또 새로운 산업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갑자기 시대의 흐름이나 사이클의 변동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비메모리 분야에는 얼마나 펀더멘탈들이 있냐 또 그쪽 산업들이 크게 육성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만과 중국과 일본보다도 한참 그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관련된 산업들을 할 때 명함을 내놨는데 그 명함이 뭐 별 그 시원찮은 반응을 보인다면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도 제조업 이야기를 한 게 양질의 일자리와 또 질적인 그런 또 다양성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과 출산 또 산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데 좀 포트폴리오 구상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에 뭐 중점을 두되 그래도 굉장히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메모리하고 완전 다른 쪽의 산업도 아니고 좀 굉장히 인접한 그런 산업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 부진하고 수출이 부진하고 반도체도 어려워진 게 이제 외국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의 수출 구조가 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중요한 부분 반도체 중에서도 국내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편중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산업이 성장했잖아요. AI 시대가 되니까 그게 너무 확 드러나게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교수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 고대역폭 메모리에 주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말하는 거라고 하던데 다 연결이 되죠. 우리가 그때 반도체 한쪽에만 편중됐다는 것과 지금의 신산업과 연결돼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HBM 반도체를 말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16차선 고속도로를 말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 8차선이거든요. 네. 왕복 8차선인데 이게 왕복 16차선이 바로 HBM 고대역폭 반도체 메모리다. 지금 전 세계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1위 기업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우리가 GPU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니까 여기가 가장 각광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가 한 개가 한 4만 달러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가 한 5천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어제 날짜로 삼성전자가 한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받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어제 되면서 삼성전자 크게 올랐을 거예요. 근데 원래 네. 그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거를 쓰고 있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장비라든지 공급하던 생산 능력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우리가 출발은 하이닉스가 먼저 했지만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고 공급하는 데는 또 삼성전자가 워낙 시설이 좋다 보니까 또 같이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인공지능 이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가 더 활성화되고 육성할수록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 고부가가치의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아주 귀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용인에 300조를 들여 반도체의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련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용인 지역에 반도체 집적 공장을 만들자. 최근에 수도권에 그 학생들의 인재도 한 수백 명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수년간이 된다 그러면 수천 명의 반도체 고급 인재를 한국에서 공급하겠다. 대만은 인재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예. 한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그 인재가 모자라서 외국에서 수입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서 반도체 학과, 계약학과를 만든다 그러면 더 외로 그 정원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반도체 인재를 더 공급하게 됐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문 인력이 모자라는 숫자가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육성하면서 인재만큼 우리가 더 공급하겠다 이렇게 확대가 됐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하반기 지금 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올해 내로 어떻게 반도체 시장 좀 그래도 달라질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 상반기에 적자가 4조 5조가 났었거든요. 지금 반도체 적자가 좀 줄어들고 있고 저는 이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고 또 중국도 좀 경제가 좀 정상화되고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를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더 발전이 되면 될수록 더 필요한 반도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인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존 자동차에 반도체가 한 1,000개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전기차 자동차에는 한 3,000개 정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지겠군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무인 자동차용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고부가가치의 반도체와 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제조업 이야기를 했으니까 잠깐 독일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독일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독일도 지금 제조업으로 유명한 나라임에도 국가 중에 올해 유일하게 여기는 또 역성장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역성장과 대중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여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독일하고 우리나라를 같이 놓고 본다라면 비슷한 점도 많고 또 제조업 중심이라는 것들도 비슷한 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PMI 지수라고 해서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이제 경기의 동향을 나타내는 그 지수인데요. 이게 0부터 100까지를 놓고 50 이하면은 굉장히 좀 위축에 대한 그 국면의 의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조업 PMI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14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런 그 집계를 봤을 때 동향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 특히나 뭐 생산 같은 경우는 16개월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 주문도 14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최장시간 그 감소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보도에 된 내용들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럽의 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독일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금 아시아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 보고서에서 이런 차이나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다라면 한국도 뭐 아시아의 이런 병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위축된 구간들이 좀 길다라고 보여지고요. 독일하고 그나마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자체는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진짜 강국이고 제조업 관련돼서 엄청 뭐 교과서와도 가까운 그런 국가이긴 한데 뭐 4차 산업이 좀 변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평가들도 있어요. 네. 근데 아시아권 특히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 뭐 10년 전만 해도 약간의 좀 대응도 좀 느리고 그 속도에 대해서도 걱정들 했었는데 지금은 4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그 반도체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 관련된 비메모리 그다음에 고대형 메모리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그 산업들하고도 조금 더 관심도가 좀 연결선상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제조업 관련돼서 중국의 의존도하고 국내가 중국의 의존도인데 뭐 시간이 좀 지난다라고 봐도 뭐 4차 산업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대중 그 의존도를 좀 줄여가면서 다른 나라과의 조금 수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선을 좀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과 우리나라의 흡사한 모습도 있고 뭐 중국과 관련돼서 수출 의존도도 크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4차 산업과 관련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변화되는 그 환경에는 조금 더 시선을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죠? 독일은 무역 의존도가 세계 1등입니다. 세계 우리가 1등이에요? 75%고 독일은 80%로 세계 1등의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독일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뭐 벤츠라든지 BMW 다 독일 자동차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우리보다 더 높았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는데요. 미국은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금융, 관광, 서비스업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어 있는데 한국과 독일이 전부 다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는데 이렇게 전 세계 교역이 좀 어려워지고 교역이 좀 축소되게 되니까 가장 크게 타격받은 게 독일이고 바로 한국이다. 이제 독일도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빨리 전환을 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중국의 워낙 수출이 잘 되니까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인도에다 지금 공장을 짓고 뭐 베트남, 아시안으로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한 전환이라든지 독일은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요.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독일은 원자력을 다 없애버리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했는데요. 네. 이와 같이 러시아가 가스 같은 거 안 주게 되니까 가스 발전 단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전기 요금이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자력이 다 없애버리면서 프랑스에서 전기도 수입하고 에너지 가격도 한국보다 2개나 더 비싸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빨리 잘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월요일이죠. 경제가 먼데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퀴즈 내드리죠.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경제가 먼데이. 한 주간의 이번 주 경제 이슈들을 쭉 짚어보면서 좀 맥을 저희가 짚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부동산 위기에 놓였던 대형 부동산 업체죠. 비구에 위한 9월 2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있었는데 그 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 저희도 생생경제에서 지난주 한 목요일쯤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연장이 됐네요. 일단 비구에 위한 입장에서는 급한 불은 끈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금의 어떤 뭐 경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뭐 부채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큰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겠죠. 결국은 이런 개발 사업을 하는 데서 뭐 돈을 뭐 채권이나 또는 돈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 연장을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지금 당장 위기는 좀 모면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위기감을 좀 갖고 있어서 중국 안에서도 상당히 금리에 대해서도 좀 완화적인 기조로 지금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착륙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뭐 금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대출 외적으로도 뭐 규제를 좀 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나 이 비구이안 같은 경우가 중국의 뭐 여러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 중에서도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기업의 문제보다도 이 기업에다가 또 돈을 빌려주고 또 신탁하는 회사들이 있을 테고 또 그 관련돼 가지고 신탁 외적으로 또 돈을 또 투자하는 개개인별의 그 가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그 뭐 가게와 또 신탁 회사와 개발업체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실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뭐 부도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런 문제점. 단순히 그 개발업체가 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금융의 위험도가 전이가 되고 이런 금융 관련된 게 이제 가계 개개인까지도 전이가 되다 보니까 연착륙을 노리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급한 불은 끄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그 중국의 개발 사업 또 비구이안 같은 곳이 이렇게 탄탄하다고 몇 년 동안 느꼈던 곳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그 외적으로 뭐 중소 그 개발 업체라든지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림자 금융까지도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급한 불은 꺼도 이런 불이 완전히 꺼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관련돼서 산업들도 위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 산업이 위축이 된다라는 건 예전만 해도 그 건설 산업이 미치는 일종의 뭐 일자리라든지 뭐 경기에 좀 기여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긴 한데 요번에 막는다고 해도 중국 자체가 뭐 보니까 1988년 이후로 보면 연평균 한 7.7% 정도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과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고정된 자산 자체가 한 20% 정도가 유동이 안 되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돈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산업과 이런 부동산에 몰려 있는 돈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자칫 그 노예가 되어 있고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 어떤 대출을 연장을 해준다든지 또는
가계 부채를 늘려준다든지 또 부동산 금융을 규제를 완화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심폐소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다라고 해도 이런 잔불까지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불을 완전히 끄려고 한다라면은 과감한 그 금리 인하라든지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또 부동산 가격에 또 불을 지피고 또 자본들이 다시 유동성이 좀 원활하지 않은 그 자산 시장으로 몰려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여기서 또 멈춰서 또 그 이후에 부동산의 문제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연장된 것이 얼만큼 그 유지가 될 수 있냐라고 보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디폴트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위험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잘 태어나서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과정들처럼 이런 부도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급사가 아니라 천천히 생을 좀 다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뭐 부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하는 면이 뭐 저는 있습니다. 네, 저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중국이 부동산 위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이 한때 위기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부동산 위기의 원인, 우리나라가 부동산 위기인 원인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생각하기에 중국은 GDP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에서 한 4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도 전체 자산의 70%에서 80%가 다 부동산입니다. 예. 우리 직장인들 대부분 자기 집 한 채가 가진 게 다 전 재산입니다. 이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양쪽 나라가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건 같다는 거죠, 예.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금년도부터 30년 집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전부 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80에서 90%까지 급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대결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패권 전쟁, 누가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대장이냐. 미국이 이렇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미국의 70%까지 따라오면서 이제 미국에 대적하겠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투자도 꺼리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다시피 저도 중국에 뭐 상하이나 북경에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 신세계가 다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철수해 버렸어요. 예. 중국은 철저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를 양도해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건물에 대한 인허가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중국 공산당이 그 토지에 대한 몰수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용권만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정부가 한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세계와 롯데가 완전히 그냥 철수를 해버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경제를 굉장히 건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중국이 계획 경제로 돌아가게 되었고 개방된 경제에서 폐쇄 경제로 간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불안해졌거든요. 또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게 되면서 시민권이라든지 자유 이런 걸 많이 뺏기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홍콩 시민들이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렇게 많이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독특하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투자가 급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투자가 80% 급감했고요. 예. 관광객은 90%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과거의 성장 가도에서 지금은 5%까지 크게 떨어졌고 이런 이유가 바로 투자 급감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도 이와 같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좀 더 개방화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폐쇄 경제로 간다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네. 여행을 가겠느냐 중국에. 저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오기 시작했지만 이분들이 자국도 어려운데 과거같이 관광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과거에 막 화장품을 막 100만 원, 200만 원치 대량으로 사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경제가 어렵고 본인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여력이 없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저는 중국도 빨리 좀 더 개방화하고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줘야지 외국인들 투자가 늘어나지 지금은 80%까지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중국의 위기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좀 우리가 항상 잘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됩니다.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변화해야 된다.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아세안 시장으로도 시장을 여러 군데 개최해놔야지 중국의 3분의 1을 의존하는 것은 너무 높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위기가 됐는지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그러니까 위기의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는 그건 뭐 고금리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네, 뭐 고금리에 대한 그 상황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하고의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업이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중국 시장이 위축이 되고 중국 경제가 위축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되는 자본 외적으로 보면은 그 교육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고 그 소득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산업들을 지탱을 하는 지역들, 뭐 대중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 상관성이 좀 있는 그 중국의 뭐 시장 모니터가 필요하고요. 또 금리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대중 의존도보다는 금융과 또 4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지역을 경제를 뭐 생산하고 소비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금리 의존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금리적인 영향 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뭐 PF 대출이 그 위험도 우리 부동산 시장 위기에 좀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우리 정부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거든요. 교수님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물건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66%가 아파트에 삽니다. 한 20% 빌라. 또 오피스텔 이런 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정부가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해도 이건 짓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네. 아파트는 아주 특수한 물건이어서 공급하는데 최소한 3년이라도 하는 긴 시간이 걸리는 아주 특수한 상품이고 정부도 이렇게 꾸준하게 공급을 좀 해서 국민들이 주거가 불안을 느끼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금년도에는 한 10,000세대 좀 분양을 하지만요. 내년부터는 입주라든지 허가된 물량이 반토막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전부 다 자재 가격도 너무 오르고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공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임대 시장이 한 20%를 정부 LH공사나 SH공사가 이제 임대로 공급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한 50% 이상이 전부 다 정부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에서 80%가 다 아파트 한 채입니다. 전부 다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의 전체 자산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는 정부가 최근에 이제 뭐 50년 장기 대출, DSR 규제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입니다. 그 집 없는 사람은 50년 장기 대출 받아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만 좀 갚으면서 장기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는 것을 정부가 지금까지는 부동산 규제를 80%까지 해제하면서 집 사라고 집을 집값의 90%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규제를 들이대겠다. 또 은행들도 불만이 좀 많으니까 좀 묘책을 냈습니다. 50년 장기 대출은 허용해 주고 DSR은 40년만 규제하겠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우리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뭐 가계부채를 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전체 5천만 명 중에서 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기준으로 했을 때 90% 확률로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단독 세대주가 30%지만 앞으로 40%까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분양을 받아라.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방안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이제 공급에 대해서 좀 보완 방법 같은 거 해서 내용이 발표될 걸로 보이니까 또 향후에 그 내용이 나오면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짧게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우리나라 하반기 경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런 좀 기대에 찬 전망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상저? 하저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축했다 그래요. 일단 큰 틀에서 볼 때 그렇게 위기 상황은 절대로 안 올 거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뭐 우리가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가 5.5%, 한국은 3.5%입니다. 미국은 한 번 더 올려서 5.75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미국은 물가 수준이 2%가 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다.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80%가 부정적인 생각 20%를 항상 이겼습니다. 국가 GDP라든지 경제는 항상 성장하지 네. 후퇴하거나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고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경제 성장률 한 1.4%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2.2% 지금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고 수출과 수입,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서 어려워졌지만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무역 적자 폭도 줄어들고 있고 지금 두 달째 아주 소폭이지만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도 10월부터는 우리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그럼 끝으로 한 1분 정도,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송 대표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 상승 전망이 이제 많이 있다가 지금 최근 거래량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래량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 거래에 대한 그 양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면은 예전에 대한 그 전고점 관련된 그 가격선까지 도달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격대 전고점에 있을 때 금리 수준하고 현재 네. 금리 수준 또 그리고 전세 가격들 자체가 좀 다른 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이가 많긴 하겠지만 예전 가격을 터치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면서 약간 뭐 횡보 장세에 가까운 그 흐름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